1948년 12월 1일 오전 6시 일요일 새벽, 호주의 남부에 위치한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파크 근처의 해안가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초중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성이 해안가 근처의 방조제에 머리를 기대어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소리쳐 불러도 보고 몸을 흔들어 깨워보기도 했죠. 하지만 발견된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였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신을 보았지만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인 줄 착각하고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은 처음엔 저체온증이거나 과음한 상태에서 방조제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온전한 시신이었기 때문에 신원 파악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경찰은 시신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꺼림칙해 보였죠. 그 이유는 바로 죽은 남성의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에 두꺼운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호주의 계절은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의 계절과 반대입니다. 시신이 발견될 당시 12월 1일이었는데 호주에서 12월은 매우 더운 날씨인 것이죠. 여름에 니트까지 껴입은 양복 차림은 계절과 전혀 맞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남성이 입고 있던 옷은 매우 고급 소재였죠. 그런데 상표가 모두 철저하게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죠. 또 소지품에서는 애들레이드에서 헨리 해변으로 가는 기차표와 애들레이드에서 서머튼 해안 인근의 글래널그로 가는 버스표가 발견되었고 또 싸구려 담배 갑이 나왔는데 안에는 비싸고 질 좋은 영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7개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남성이 영국에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정도였고 이 남성의 신원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애들레이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존 버튼 클리랜드에게 부검을 의뢰하게 되죠. 그런데 부검 결과는 경찰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남성의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지만 비장은 정상인의 3배가량 부풀어 있었고 위장과 간에는 출혈이 있었으며 온몸 곳곳에는 우열이 발견되었고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죠. 우열은 몸의 일부분에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때문에 독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에서 고기 파이가 검출되었는데 고기 파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어디에서도 독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남성이 12월 1일 새벽 2시쯤에 사망했다는 것과 톡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자연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뿐이었죠. 시신을 조사할수록 난항을 겪은 경찰은 이것만으론 사건을 파헤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목격자를 수소문해서 당시 목격 정보를 얻어내고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목격자인 존 라이넬스는 11월 30일 저녁부터 돌에 기대어 누워있는 남자를 봤다고 증언했는데 사망 추정 시간인 12월 1일 새벽 2시보다 훨씬 전인 11월 30일이라면 시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이 남성을 보았다는 또 다른 목격자가 존재했는데 그들은 11월 30일 저녁 7시쯤에 그 남성과 닮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죠. 또 그들은 그 남성이 오른팔을 쭉 뻗었다가 흐느적거리며 팔을 떨어뜨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남성은 11월 30일 저녁부터 해변의 방조제에 기대어 팔을 움직이다가 대여섯 시간 후에 사망했다는 것인데 이건 뭔가 너무 이상했죠. 사인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신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남성이 영국인의 외모를 하고 있었으며 나이는 40대 초중반, 신장 180cm의 회색 눈을 하고 있었고 머리색은 연한 젓갈색, 댄서나 뾰족한 부츠를 자주 신은 사람처럼 쐐기 모양으로 된 발가락 정도였죠. 경찰은 이 남성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찍어 미국과 유럽 등 영국인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의 수사 당국에 신원 조회를 요청하기로 했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남성의 신원 정보는 조회되지 않았고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 없이 시신 발견 후 한 달 이상이 지난 1949년 1월 14일 근처 기차역 보관함에서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됩니다. 남성이 사망하기 전날 오전 11시에 보관소에 맡겨진 이 가방 안에는 영국의 고가 브랜드의 옷과 잠옷, 양말, 면도기, 편지지 등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가방에 들어있던 넥타이와 옷, 빨래 주머니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새겨진 이름은 킨이었죠.
그의 이름을 발견한 경찰은 드디어 뭔가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조끼에도 다른 것과 같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지막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이름을 잘못 새기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것도 마지막 글자만 적어 넣으면 되는데 말이죠. 경찰은 이것을 보고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결국 가방 안의 물건들로도 밝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체불명의 남성이 사망한 지 반년이 넘어서야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조사를 중지하지는 않았죠. 경찰은 남성의 소지품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중, 이 남성의 바지 속 숨겨진 주머니에서 시계줄에 감긴 작은 쪽지가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함슈드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메모로 쓴 것으로 보이진 않았고 어디선가 뜯어낸 것으로 보였죠. 그 뜻은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완성했다, 죽었다를 뜻했습니다. 이 쪽지는 12세기 페르시아의 철학자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이 남성은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페이지의 일부를 찢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호주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긴 루바이아트가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전면 보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익명의 남성에게서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되죠. 익명의 남성은 1948년 11월 중순쯤 오후 서머튼 해안가에서 차를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뒷좌석 위에 그 책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책을 면밀하게 조사했고 책의 뒷표지 안쪽에 알 수 없는 암호문을 찾아내게 되죠. 이 암호문은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알파벳 대문자가 5줄, 그리고 여러 선, X 표시도 있었죠. 단어나 문장도 아니고 일정한 규칙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암호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를 해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나섰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방부에서까지 손댔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암호는 70년 이상이 지난 현재도 해독하지 못한 탐함슈드 미제 사건의 가장 큰 단서입니다. 또 책에 적힌 건 암호뿐만이 아니었는데 5줄의 알파벳이 있고 그 밑에는 2줄의 숫자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전화번호로 추정됐습니다. 하나는 어느 은행의 전화번호였는데 아무리 수사해도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다른 하나는 어느 여성의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제시카 톰슨이며 간호사이자 1살 된 아들을 둔 엄마였죠. 그녀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녀의 집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400m 거리였고 해안가에 누워있는 남성이 목격된 11월 30일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익명의 남성이 그녀의 이웃에게 전화해서 제시카 톰슨에 대해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제시카 톰슨에게 시신의 얼굴을 본뜬 마스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놀라면서 이 마스크는 알프레드 폭살이라는 군인과 닮았다고 말했죠. 톰슨은 폭살에게 루바이아트라는 시집을 선물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기는 사건과 연관이 없으니 절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고 진술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히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뒤로한 채 알프레드 폭살을 찾아가죠. 드디어 시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알프레드 폭살은 잘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마스크의 외모와 그다지 닮지 않은 사람이었죠. 또 그녀에게 루바이아트를 선물 받은 건 맞지만 분실한 적도 없고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제시카 톰슨은 이 마지막 증언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증언도 하지 않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경찰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남자의 정체와 제시카 톰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시카 톰슨의 딸인 케이트 톰슨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 나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자신의 모친인 제시카 톰슨은 러시아어가 유창한 그 주의자였고 죽은 남성은 어머니가 돕던 공작원이었다고 주장했죠. 그녀는 이 남성이 당시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국가에 소속된 요원이었고 호주에 와서 공작 활동을 벌이던 중 모종의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본보기로 다른 요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탐함슈드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둔 것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하였죠.
또 제시카 톰슨의 아들 로빈 톰슨과 죽은 남성이 부자 관계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일치하는 희귀 유전자가 2개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해서 부자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가 1차 대전 당시 미 해군에서 복무했던 호레이스 찰스 레이놀드라는 사람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호레이스의 사진과 죽은 남성의 모습은 꽤 닮아 있었습니다. 또 호레이스의 생년월일은 1900년 2월 8일이었는데 죽은 남성의 나이대도 40대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했죠. 하지만 호레이스는 1953년 다른 지역에서 사망했음이 드러나면서 이 가설 역시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다시 잊혀지는 듯 했죠. 그런데 또다시 이 사건의 전말을 풀어줄 열쇠가 등장합니다. 레이첼 이건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남성인 서머튼 맨과 제시카 톰슨의 아들이며 자신은 손녀라고 주장했죠. 레이첼의 말을 증명하듯 그녀는 죽은 남성이 가지고 있던 희귀 유전자를 2가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시카 톰슨은 죽은 남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왜 그녀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했죠. 이 사건이 일어난 1948년 당시 두 국가 간의 냉전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 한 권의 책, 신원을 숨기려고 한 흔적이 있는 시신으로 볼 때 이 남자가 두 국가 중 한 곳의 비밀 요원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또 제시카 톰슨도 비밀 요원과 연관되어 있어 정체를 드러내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해 숨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죠.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탐함 슈드 사건은 12년간의 강력한 요청으로 서머튼 맨의 DNA 채취가 허락되게 됩니다. 70년 이상이 지난 2021년 5월 19일 유해를 발굴하게 되고 이 남성의 유해는 호주 법의학 센터로 옮겨져 DNA 전문가와 인류학자, 병리학자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남자의 정체를 밝히려고 노력했고 최근 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의 DNA 구조는 꽤 희귀했습니다. 유럽인의 단 1%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이한 구조였죠. 그것으로 수많은 DNA와 대조하여 그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에서 발표한 남성의 신원은 1905년 11월 16일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푸츠크레이에서 태어난 칼 찰스 웹이었습니다. 그의 사망 신고는 없었으며 생애 마지막 기록은 1947년 가출이었고 1951년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찾으려고 광고했던 기록이 남아있었죠. 그의 사망 당시의 나이가 43세로 시신의 나이와 일치하였고 칼 웹의 동생으로 알려진 로이 웹과 서머튼 해안의 시신이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중 넥타이에서 발견한 티킨의 의미도 밝혀지게 되는데 칼 웹의 큰 누나 프레다 그레이스의 남편 이름인 토머스 제럴드 킨, 즉 줄여서 티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칼이 가출 당시 그의 넥타이를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보였죠. 또 그는 시를 짓는 취미가 있어서 시집 루비아야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칼이 살아생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을 알아냈고 그로 인해 가출을 결심하게 됐으며 결국 호주에 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실종되기 전에도 이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죠. 탐함 슈드가 끝나다, 완성하다,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유서 대신 이것을 주머니에 넣어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70여 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제시카 톰슨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책에 적혀있던 암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